우리 사회가 이런 재난 그리고 참사를 겪을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의 아픔과 또 이러한 사고의 원인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모신 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요. 또 먼 거리 마다 않고 서울에서 변상욱 대기자님, 남종영 작가님, 그리고 용혜인 의원님, 그리고 또 지역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충북 MBC의 김대웅 기자님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용혜인 의원님이 이 참사의 진상규명 위해서 많이 애써주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또 역할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사 발생 초기에는 언론이 정말 열심히 보도를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보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언론이 오송참사라는 의제를 지난 1년 동안 계속 보도해 나가면서 자치단체장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물어줬다면 오늘 일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좀 지금과는 다른 일주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오송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제2의 오송참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 남겨진 과제들은 무엇인지를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보는 귀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작년에 오송참사가 있었고, 그리고 몇 년 전에서는 반지하방에서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재난 속으로 통과하고 있는데 100%라고는 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는 기사를 쓰면서 결국 그것이 우리 기자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공하는 게 바로 기자거든요. 우리 기자들이 정책 결정자한테도 그 관점을 제공하고 그리고 대중들한테도 제공을 하는데 무언가 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 저널리즘 학계나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왜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해성에 충돌할 확률은 100%인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느냐를 질문을 던지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 답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똑같은 홍수가 나고 기상이변이 나더라도 타워팰리스에 있는 사람과 쪽방촌에 사는 사람은 피해가 극심하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계급적으로 이 문제를 대면해야 됩니다. 그냥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 다 똑같은 피해를 입어라고 전제를 하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기후위기를 풀어야 되겠죠. 사실 기후변화가 우리한테 주는 재난은 SF의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며칠 만의 파국이 아니라 아주 지루하고 긴 재난들이거든요.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재난들의 연속입니다. 오송참사 같은 재난 그리고 반지하 참사 같은 재난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무뎌질 거고요. 이렇게 투마루 영화처럼 갑자기 인류가 멸종한다는 식의 재난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미디어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 프레이밍을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기후위기를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특히 빠른 재난이 아니라 느린 재난 그리고 체제와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은 차근차근 하면서도 빠르게 또 육류 소비를 줄이고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해서 우리 생태계를 복원하면서 우린 또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겠죠. 참사 직전까지 충북도의 각 기관에서 이제 참사의 어떤 위험, 재난의 위험들을 알리는 위험 시그널들이 막 전달이 됐지만 충북도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사 당일에 김영환 지사의 그 행적을 분석해 보면 더욱더 좀 놀라운데요. 참사 이후였던 9시 44분, 10시 12분, 10시 35분, 12시 48분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오송 지하차도의 상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도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2시 48분에 마지막 그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이 비공식적 사망자가 7명에 이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대를 제가 어떻게 확인했냐면요. 그 충북도에 질문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입니다. 자기들이 한 답변이에요. 근데 이 12시 48분 그 사망자가 7명에 이른다라는 보고를 받고서도 1시 8분경 그러니까 계속해서 밥을 먹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도내에서 그런 참사가 발생하면 일단 도지사가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뭐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들의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가용 가능한 자원들을 다 동원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죠. 참사가 이미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비공식적 사망자가 잠정 7명이 넘는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던 식사를 마저 하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당시에 충북 소방, 특히 청주에서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통제단을 가동한 순간부터 소방 당국이 이 재난 현장에서의 긴급 구조와 뭐 응급 조치에 관한 모든 지휘와 통제의 권한을 쥐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 권한에 따른 책임 또한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예상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북 소방에서는 미리 통제단을 가동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 권한에 따른 제대로 된 대처와 거기에 따른 책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 소방이 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회에 보고할 때 통제단을 나중에 10시 4분에 참사 이후에 가동했다라는 이제 거짓 보고를 하게 됩니다. 소방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이 긴급구조 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는데 가동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거랑 정반대의 이유죠. 그 가동 안 했는데 가동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라고 지금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가동을 했다면 여기에 재난안전법상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허위 공문서 작성이 재난안전법상의 책임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반대로 사실은 가동을 안 했는데 했다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상황판에 적어둔 거다. 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이게 당시 참사 당일 이후 며칠 동안의 그 상황 보고서에 계속 그 참사 전부터 통제단이 가동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거짓말이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송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라고 판단하고요. 안전보건 의무가 있는 각 기관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오송 참사가 중대시민재해 1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송 참사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린다고 보도자료가 아마 지역에서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도한 뉴스는 딱 9건입니다. 전국에 9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더 열심히 뒤져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털에서만 검색한 게 이제 27일 현재로 딱 9건이 전부인데 1주기까지 한 20일쯤 남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송 참사 1주기 추모 행사가 8월 8일에 시작해서 한 15일 추모 미사까지 8일간 진행되는 상당히 긴 시간에 공을 많이 들이고 또는 모든 도민들과 시민들이 아파하는 그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한 곳은 KBS 한겨레 뉴스 딱 3곳입니다. 3곳. 예. 그러니까 오송 참사 1주기와 관련해서 모든 실은 언론사는 9곳. 그중에서 오송 참사 1주기 행사 내용을 쭉 설명한 곳은 딱 3곳입니다. 딱 3곳. 그다음에 오송 참사 유가족들이 아마 현장에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꽃도 놓고 오고 아마 하셨을 건데 그걸 따라가서 헌화하면서 유족들이 울부짖은 그 현장을 보도한 곳은 CJB 청주방송 하나였습니다. 5월 16일 날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오송 참사 진상규명 대책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그냥 열렸겠습니까? 참사 시민 진상조사위원회, 시민대책위원회, 그리고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시민대 등등 웬만한 단체들이 다 달려드니까 그래도 국회를 빌려가지고 토론회를 열었던 건데 여기에서 국회의원들까지 참석한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토론회를 보도한
오송 참사 진상규명 그다음에 일주기 대책 토론회를 보도한 언론사는 딱 5곳입니다. 5곳 중에 3곳은 사진만 보도했고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열렸다라는 사진만 보도한 게 3곳, 기사로 내용을 다뤄준 곳이 2곳 해서 다 합치면 5곳입니다. 다 합치면 5곳. 추모객이 이어지지 않거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로 정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론도 움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송 참사 1주기를 놓고 말하면 용 의원님 같이 어떻게든 이건 국정조사하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입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뭔가 제대로 된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노력하는 걸 뒷받침하려면 머릿수로 채워야 됩니다. 머릿수로. 계속 모이고 사람들이 울부짖고 그것이 보도되고 이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사가 벌어지면 정치에서 제일 먼저 논의하는 것은 기자로서의 옆에서 눈치껏 살핀 경험으로서 얘기를 드리면 어느 놈쯤에서 책임을 지고 끝날까 이걸 먼저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뱀 꼬리를 1cm만 자를까 3cm만 자를까 하는 거죠. 먹고 튀어야 되는데 자르고 튀는 과정에서 어디쯤에서 튀어야 되나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사실은 도지사부터 잘랐으면 속이 시원하죠. 하는 짓으로 봐서는 도지사부터 잘랐으면 속이 시원하겠구만. 도지사는 못 자르고 그 밑에서 누군가를 책임자를 찾으려다 보니까 책임자를 못 찾아요. 책임자를 못 찾고 시간을 질질 끌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가는 거는 현장 실무자. 왜 늦게 갔어? 이거는 분명하니까요. 초 단위로 나오니까. 몇 시에 받고 몇 시에 나갔느냐가 나오니까 맨 말단 직원 같으면 증빙을 들이대면서 네가 책임져라 이럴 수 있는데 도지사라든가 하다못해 청장이라 경찰청장이라든가 이런 이제 존재들은 지휘 책임이야 또는 도의적인 책임이야 조금 있지만 이러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여기서도 도지사가 갑자기 나를 잘못 있다고 한 그 기자 누구야 고소할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시그널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 보도부터 뭔가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어떤 정치권의 시그널에 의해서 보도의 방향을 튼다거나 양을 조절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의 참사 과정에서 쭉 우리한테 드러났던 모순들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오송 참사 현장 기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했던 기자였어요. 거기 가려고 갔던 게 아니라 아침에 전화해서 비가 너무 많이 오길래 도청에 전화를 했어요. 어디가 제일 상황이 심각합니까? 그랬더니 도청 직원이 오송으로 가보세요. 거기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침 9시에 출발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길이 다 끊어져서 아무 데도 못 가고 하는데 웬 다리에 차가 잔뜩 모여 있길래 그냥 갔던 거죠. 네. 가봤더니 7월 15일 날 도로 통제를 안 해서 난리가 났던 그 부서가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담당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러 나와가지고 비상근무는 안 하고 도지사 마을 주변으로 괴산에 저기 아들 집이 있거든요. 거기 선산도 있고 거기가 위험하다고 거기를 공사를 발주하는 공사 발주를 해버려요. 새벽에 와서.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뭐냐 저거 이런 기사를 하나 쓴 거를 제가 봤죠. 그래서 보고서 저도 기가 막혀서 취재해보니까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고 며칠 뒤에 또 취재를 해보니까 세상에 공무원이 결제도 안 받고 공사를 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다 물어봤어요. 동료 공무원들한테. 아니 결제 안 받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랬더니 공무원 저기 도청의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그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랬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사를 쭉 써서 냈습니다. 주말 막 보도자료를 그 반박 보도자료를 계속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말에인가는 어떤 자료가 나왔냐면은 이 MBC 충북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도지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고 사법 절차를 통해서 허위 보도를 바로잡고 가짜뉴스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괴산에 있는 모든 마을 이장님들이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어요. 저 가짜뉴스를 쓴 기자가 우리 지사님을 공격을 하는구나.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도청으로 막 몰려옵니다. 띠를 둘러매고 막 현수막을 들고 도청 기자실
저 옆에 바로 있는데 옆에 브리핑룸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야, 저 기자 아주 나쁜 놈들이다. 우리 지사님을 저렇게 명예훼손을 하는구나. 그리고 지사님 아들이 거기 사는데 저런 기자들이 하도 공격을 하고 이상한 좌파 유튜버들이 그 기사를 보고 때로 몰려와서 괴롭혀서 지사 아드님이 거주를 못하고 이사를 갈 처지에 놓였다. 뭐 지금도 잘 살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막 기사가 나오면서 제가 막 맹 공격을 당합니다. 그 좀 기가 차더라고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건데 그때 기자회견을 하러 왔던 그 마을 이장님이 계세요. 그 이장님이 동네에서 좀 젊은 시절에 많이 놀았다는 어떤 반건달 같은 분한테 저 김대웅 기자 그리고 김대웅 기자한테 인터뷰했던 박진희 도의원 그리고 김대웅 기자보다 먼저 기사를 썼던 김남균 이 셋이 우리 지사님한테 가장 걸리적거리는 3인방인데 가서 손 좀 봐줘라. 그런 얘기들이 막 회자가 되니까는 주위에서 저는 괜찮은데 걱정을 너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기자하기 어렵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뭐 제가 기사 쓰는 거에 대해서 반응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좀 취재를 하기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들,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생겨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불편해요. 회사에서 야 다음에 우리 입찰해야 되는데 야 지사가 어제 야 김대웅 이 새끼 때문에 죽겠다고 또 그러더라. 야 너 그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지사 또 그래 또 써. 막 이런 지역 언론 막 욕먹는 게 아주 생존하고 또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저렇게 오신 어머님 보면서 또 야 그래도 힘내서 또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송 참사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왜 그렇게 아들과 그 많은 14명의 사망자가 이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믿기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충북도지사도 이범석 청주시장도 모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과 한마디를 안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너무 힘듭니다. 뉴스도 보기 싫고 그냥 단톡방에 올라오는 뉴스만 봅니다. 제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지만 정치인들에게는 자기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 간의 싸움으로 사건이 공론화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내 문제로 나만의 문제로 남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힘들게 생업과 유가족 협의회 생존제 협의회 활동을 병행하며 1년을 울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안전 문제에 너무 취약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족들이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고 막말을 합니다. 한국 시민들의 의식이 수준이 낮다 해도 그런 막말을 들으니 너무 비참합니다. 세월호도 이태원도 모두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론 보도 때문에 유가족들이 겪는 피해가 큽니다. 국민들의 사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언론이 인권과 존엄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 우리 딸 이름이 누구누구 동생이라고 언급되었고 모자이크나 익명 처리도 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저도 분향소에 가서 울고 있을 때 언론이 울고 있는 얼굴을 취재하여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언론은 개인의 인권이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유가족들이 화가 많이 났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특히 초창기에 우리 아들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언론사들이 보도해서 그걸 한 일주일 만에 내렸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나 봅니다. 유튜브 첫머리에 사진까지 올라가서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군요. 캡처해서 돌고 돌아 많이 퍼져 아들과 가족의 주변인들이 알아채고는 연락을 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들었고요. 언론인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 보도가 나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꼭 생각을 하고 보도해야 합니다. 상주에서는 오송 참사 소식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청주에서만 소식이 가끔씩 나오다가 없어지니 언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태원이나 세월호 사건은 중앙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에만 조금 나오고 마는데 누가 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니 사람들은 벌써 빨리 잊으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냥 가슴만 무너지고 그런 말에 대응도 못합니다. 중앙 언론에서 보도해야 할 전국화가 될 텐데 중앙에서 보도하지 않으니 지역 뉴스로만 남습니다. 왜 지역 뉴스는 중앙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되나요? 지역 뉴스라고 차별하지 말고 전국적인 사안이면 전국 뉴스로 내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 참사는 그냥 지방 참사가 아닌 세계적인 참사라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막을 수 있는 참사인데 못 막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론이 유가족 입장에서 피해를 가중시키기만 하고 인권적으로 도와주지는 않고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도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과 150년 전에 저희 온실가스 농도가 280 ppm이었어요. 근데 지금 420 ppm입니다. 그러니까 1.5배가 늘었거든요. 근데 온실가스가 이렇게 1.5배 정도 확 늘어난 건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에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불과 150년 만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주 특이한 시대, 아주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전제를 먼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재난들이 많아질 것 같기 때문에 전 사회의 포커스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다가 동해에 가스하고 석유가 발견됐다고 하면서 여기에 세금을 들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이에요. 그럼 5개 뚫으면 5,000억이거든요. 지금 나중에 그 석유가스를 시추해가지고 팔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나라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기 때문에 그때 경제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을 왜 재난 대응 체계에 쓰지 않고 거기에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관점들이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석유 한탕주의가 있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솔깃해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를 먼저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론사에서 있었던 사람으로 이 기후 기자로서 항상 느꼈던 문제점이었는데 지역 언론도 이렇게 재난 대응 재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보도하기 힘들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시대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재난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제가 오송 참사가 일어났을 때 환경부 출입 기자였는데 저도 당장에 뭘 취재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자들이 재난과 기후에 대한 어떤 리터러시를 조금 높이는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또한 그런 부분이 좀 더 언론사 내에서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오송 참사의 어떤 법적인 책임과 관계 기관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마지막으로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또 오늘 이제 언론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충격적인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획했다.
라는 어떤 음모론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이제 회고록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고, 이것에 대해서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시절의 원내대표가 아주 구체적인 메모들을 했던 것들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뭐 좌파 언론들이 2, 3일 전부터 이태원에 사람들이 몰리도록 유도했다라거나, 제가 이태원 참사 직후에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를 하면서 당시 국민의힘 간사 의원이었던 이만희 의원이 각시탈 음모론 같은 거 이야기해서 정말 충격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당시 이태원의 거리 영상을 틀고 이 각시탈을 쓰는 청년들이 뭐 손을 이렇게 하면 뭐 사람들이 뭐 멈추고 이렇게 하면 움직이고 뭐 이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바닥에 누가 기름을 뿌렸다거나, 뭐 미러 토끼띠 머리띠를 쓴 그 남성 관련된 이야기들이라거나, 이미 사건 초기에 다 이제 사실 무근의 것들로 밝혀졌던 것들인데 대통령이 그것을 굉장히 굳게 믿고 있었다. 어떤 아주 극단적인 유튜브를 잘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참사가 발생한 직후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긴급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혼재된 정보들이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확인되지 않는 정보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언론의 정확하고 또 신속한 보도들 책임의 영역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떠다니는 정보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론들의 어떤 보도와 그것에 따른 판단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희생자들이나 유가족들에 대한 어떤 2차 피해의 영역들도 줄이고 우리가 재난 이후의 어떤 혼란들을 가장 빠르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보도를 보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책임자이자 모든 대한민국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네, 진상규명이라는 과제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도 좀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는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긴 한데요. 반면교사 삼아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은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특별히 요청하는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님들은 대체 어느 채널에서 재난 소식을 빨리 접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꼭 하시고 마무리 소감 발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똑같을 것 같은데요. 직업이니까 방송을 전부 다 봅니다. 뭔가 이렇게 SNS에서 뭐가 울리거나 아니면 재난 상황이 뭔가 온 것 같으면 각 채널을 다 뒤져보는 걸 뭐 습관처럼 하는 거니까 딱 어느 채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루에 뭐 보는 언론사 숫자가 한 70개 정도 되는 거니까요. 뭐 계속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걸리는 거고, 마무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언론사에서 되게 기자들이 기사를 잘못 썼다고 야단치시는데, 실제로는 고위의 간부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간부들이 지시하면 기자가 기사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국장, 부장급들 간부들의 어떤 인권 감수성이나 재난에 대한 이해 구조가 잘못돼 있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만하지 그 얘기,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축소하는 노력들이 자꾸 보여서 그런데, 실제로 한 시민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다시 들어오는 순간까지는 그 안전과 생명은 국가 책임입니다. 심지어는 집에 들어와 앉아 있어도 국가 책임일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든가 벼락이 친다든가 땅이 흔들려고 건물이 금이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 책임이죠.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대단히 언론은 좁게 잡습니다. 그러나 넓게 잡아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돌아온 그 순간까지는 다 국가 책임인데, 더군다나 이런 재난 참사 같은 경우는 진상 규명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련자들의 처벌과 거기에다가 배상과 보상과 그다음에 사회적 치유,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그리고 그 유가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서 어느 정도 상처를 씻고 과거를 조금 그 아픔을 조금 이렇게 희석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 엄청나게 길고 넓은 게 국가의 책임인데 우리 언론들이 되게 좁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것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2011년인가요? 2년도에 중동 아랍 지역에 잠깐 갔는데 이스라엘의 카이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가지고 나라가 뒤집힐 정도가 됐어요. 대통령이 그만둬야 될 상황입니다. 그때 이집트에 비가 얼마나 내렸냐면 3cm 정도 내렸습니다. 네, 비가 요만큼 내렸어요. 우리는 300mm 정도 내려야 이제 난리가 나는데 거기는 요만큼 내렸는데 난리. 왜냐하면 비가 그렇게 온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물 빠지는 구멍이 도시에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도로가 조금 젖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비가 뭐 그쳤는데 처음으로 3cm 정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로가 전부 다 물바다가 되고 차들이 전부 다 물에 잠겼어요. 왜냐하면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을 하나도 만들어 놓은 게 없거든요. 다 이런 거거든요. 지자체에서 조그만 하나도 결국은 물이 빠질 수 있는 어떤 구멍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도지사가 밥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도지사가 밥 먹고 있으면 안. 심지어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한번 겪어보니까 참사가 벌어졌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호텔을 예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참사의 희생자들과 실종자들의 유족들이 다 파리고 시내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먼 지방에서 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묵을 장소부터 파리 시청에서 바로 예약하고 먹을 거 있느냐부터 따져 묻고 그다음에 집에서는 혹시 누가 있느냐 아이들만 놓고 온 거 아니냐 그것까지 다 공무원들끼리 연락해서 커버해 주고 그게 다 나중에 어차피 배상액과 보상액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유 그렇게 돈 막 그냥 허가도 안 받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어떤 피해자들이 있으면 피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피해자 유가족당 공무원 하나씩 1대1로 다 붙어가지고 특수 상황 파악하고 조치 취해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어떤 점에서 언론들은 우리의 아직도 생명과 안전에 대한 어떤 피해자들에 대한 조치는 상당히 후진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취재를 해서 보완하고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난 상황 어디서 제일 먼저 보냐면요. 기상청에서 먼저 봅니다. 예. 기자들은 기상청에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저 앉아 있는데도 오늘 밤에 비 많이 오겠다고 계속 문자 오고 특보 오고 난리도 아닌데 오늘 비 많이 온다니까 조심하시고 두 번째로 보는 거는 제보창 봅니다. 저희 제보 서울 MBC로 제보하셔도 저희한테 다 와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 제보 많이 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그쪽 먼저 가든지 무슨 상황인지 뉴스 하니까 제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예, 없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좀 회사 어려운 얘기들 뭐 나오는 얘기들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자들이. 아니 그거 뭐 그 정도 얘기도 안 듣고 어떻게 취재를 하겠어요. 그냥 저기 그러려니 하고 위에서 뭐라고 그래도 잘 테크니컬하게 취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태도가 좀 더 너무 공정하게 불편부당하게 나는 김영환과 안 되지 생존게 되죠. 김영환 지사와 우리 유족을 동등하게 다 입장을 다뤄줄 거야라는 입장보다는 더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좀 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도를 하겠다는 마음가짐 정도는 종사자들이 갖고 있으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은 저는 국정조사 했으면 좋겠는데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정감사든 조사든 어떤 그런 것들 많이 했을 때 속 시원하게 뭐 특검이든 했을 때 속 시원하게 결론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없습니다. 길고 지난한 과정이고요. 그 수사와는 별도로 조사하는 절차들 길고 어렵습니다. 진실 밝히는 거 어려운데 꾸준히 관심 갖고 국정조사 당장 크게 의미 없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응원해주고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용혜인 의원님 응원해주시고 저희 변상욱 선배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힘이 돼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